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퍼슨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원퍼슨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OPL, 소위 원퍼슨 라이브러리가 갖는 의미가 뭘까? 이게 단순히 경영 기법으로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먼저 OPL의 기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경영 관리 기법이 굉장히 기능 중심적인 분업화되어 있는 기능 중심의 분업화 시스템, 소위 그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20세기의 그 경영 논리, 경영 관리 지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그 테일러의 그 뭐랄까 일관 작업들, 포드가 만들었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분업 시스템들, 그 초기에 나왔던 우리가 모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 극명하게 보여준 그 아주 기능화되어지고 부품화되어져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뭐 가격을 절감한다든가 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들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다 보니까 모든 업무의 가장 기능적인 것은 가장 단말 단계에서부터 구조,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업무 처리에 그 가장 말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좀 최고층에서 관리 그 의사결정 구조까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마 경영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그 경영 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정보,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통제되어지고 생산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있느냐와 그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낼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가, 아마 기업의 성공의 잣대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관공서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서관에도 예외 없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문헌정보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서의 생산성에 대한 얘기. 즉 사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서의 그 전문적 그 부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캐탈로거라고 부르는 목록, 그 조직하는 분류와 목록을 담당하는 사서에 대한 얘기,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라는 면에서 참고 서비스를 하는 사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눴고, 그 캐탈로거를 조금 더 이제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테크니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우리의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했던 분류 목록에 대한 개념들이 테크니션으로 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초기에 공공도서관이 처음 세상에 나오고 공공도서관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 뭐냐면 관리입니다.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도서관이 갖고 있었던 관리 시스템은 분류죠. 지식 기반에서 책들을 세분화시켜 놓는 작업들인데, 과거에 수백 년에 걸친 도서관들을 놓고 보면 그 도서관들은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시절도 아니고 출판이 성행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던 소위 그 귀족들, 또 부자들, 왕족 또는 성직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책이 이제 쓰여져 왔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들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서비스는 상당히 주제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전문성을 갖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그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네 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연구, 같은 주제를 관심 갖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 관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던 그 상황의 결과론적 해석일 뿐입니다.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도 높았고 이용자나 관리자나
그다음에 그 주제 분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걸 고민할 만큼 책의 양도 방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되면서부터는 많은 책들이 그것도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많은 책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도서관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분류를 어떻게 잘해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을 높여주느냐의 문제였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서였었겠죠. 그러다 그 사서 중에 한 명이 기발한 분류표를 개발해냅니다.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10진 체계를 만듭니다. 모든 주제를 10개의 주제로, 엄밀히 말하면 9개의 주제로 나누고 9개의 주제에 어디도 들어가기 애매한 것을 총률한 이름으로 0번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9개를 또 9조각 내고 또 그 속에 못 들어간 걸 줄여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10진 분류 체계를 개발을 하고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도서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문헌정박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그걸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 운영되어졌고 그것 외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목록하고 분류하고 그 목록 카드를 생산하고 배열하고 다른 경영 관리 부분들까지 이제 합쳐서 학문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류표도 몇 년에 한 번씩 걸쳐서 뉴 에디션에서 지금 20몇 편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DC가. 그 DDC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분류 체계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10진 분류 체계를 따라서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DC라고 해서 한국 10진 분류 체계가 나오고 일본 또 JDC라 해서 자펜 10진 분류 체계가 나오고 UDC,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나온 것들도 있고 그 외에 10진 분류 체계는 아니지만 분류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학자들이 있었으나 이 10진 분류 체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지고 살아남은 것이 DDC 아니면 이제 미 의회 도서관에 있는 LC 체계입니다. LC는 10진을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분류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알파뉴메릭, 알파벳과 숫자를 섞어서 분류폭을 훨씬 더 높여놨고 그 분류대학 하나하나마다 독립적인 분류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자기의 주제의 독창성과 주제의 특성을 10분 살린 분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 도서관이나 그 특수 전문 도서관들은 그런 LC 분류 체계를 쓰고 있고 공공 도서관들은 DDC, 10진 분류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DDC가 한국에서 KDC가 되면서 거의 모든 대학이나 공공이 전부 다 KDC 또는 DDC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도서관 또 일부 과학기술 관련된 대학에서는 LC를 쓴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수십 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분류가 그런 지적 수준의 분류 행위가 어느 순간에 기능적 분류 체제로 바뀝니다. 그냥 분류는 단순 반복 업무가 되기 쉬우니까요. 주로 그 분류에서 담당하는 것이 분류 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을 개발하고 목록 카드를 생산하고 하는 작업들이 그래서 라벨을 붙여서 배열하고 하는 일들이 일련의 작업인데 그 작업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문성과 지적 배경이 요구되어지지만 어느 순간에 와서부터 그것들이 전부 다 기능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 중에 분류 목록을 담당한 사서를 테크니션이라고 부르고 테크니션을 도서관들이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테크니션뿐만 아니라 소위 라이브러리안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 레퍼런스 서비스 해주는 또는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 사람들을 미국의 민족으로 미국화시키고 미국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됨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이 필요한 라이브러리안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또 미국에 있는 라이브러리안들이 상당히 그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열람실에서 그러죠. 또 우리나라는 기능화되어지고 발전하면서 그 기능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이 독서실이라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서들에 대한 대우가 분류 목록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머물렀고 그 분류 목록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대학에서 중요한 일이 되었고 사서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퍼스널 라이브러리 같은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문화적 괴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양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영 관점을 조금 더 바꿔서 이걸 의미적, 철학적 관점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은, 이건 동서양을 떠나서 사세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고 도서관에 갖던 개념이 무엇인가를 원론서부터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고 과거를 얘기하고 기록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통성에 대한 얘기이고, 이게 그 세습 또는 학습 또는 상속, 그 역사의 어떤 흐름에 그 단절을 피하는, 단절 없이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자칫 원퍼스널 라이브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개혁이야, 혁신이야, 21세기 새로 나온 개념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과거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역사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원퍼스널 라이브를 쳐다보지 말자. 단순히 경영 기법이 바뀌는 그런 어떤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하고 또는 어떤 시간이 바뀌면 또 다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어떤 한 순간에 한 세대의 문제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한번 드러내보자 한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5,000년 전에 도서관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OPL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 아니 그때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와 그 개념이 왜 지금 와서는 변질되어지고 새로이 원퍼스널 라이프 얘기가 새로운 어떤 경영 원리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해석을 쳐다보고 도서관의 개념, 정의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겠냐면 도서관은 장소, 공간, 사람이 어우러진 유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라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용자가 되었건 사사가 되었던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인적 자원이 장사라는 소위 컨텐츠의 집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컨텐츠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었니 보면 4,900년 이상 있었죠.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말한 지도 몇십 년뿐이 안 되는 것이고, 기껏해야 음향과 영상 매체를 얘기해도 100여 년 정도뿐이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거의 5,000년 전체가 책이라는 매체도 상당히 그 기술 변화를 해왔습니다. 소위 점토판 파피루스에서 지금은 종이 까지 오는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같은 컨셉을 갖는 것은 뭐냐면 어떤 판 위에다가 활자를 새겨서 인쇄 방식으로 썼다는 것이고, 그 인쇄 이전에는 맨스크립트, 손으로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손으로 쓰기 이전에는 새기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동굴의 벽화 같은 얘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생성되어지면서부터 도서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도서관 취급하는 것이 그런 책이다 보니까, 책이라는 매체다 보니까 그 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정의할 때는 책, 장소와 공간과 사람이 어우러진 유기체라고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럼 뒤집어 놓고 봅시다. 왜 그런 책들이 필요했을까? 왜 책들이 그 공간에 놓였을까라는 가장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그게 놓여있으니까 여긴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현상적이고 형태적이고 형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좀 철학적이고 내면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컨텐츠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이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계승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누군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 시각에서 봤을 때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 그 시대의 지식자원 또는 전통적인 과거의 선악들의 지식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산한 지식자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지식자원을 생산하게끔 유도하고 이것을 후세에 전달하는 작업이라고 놓고 본다면, 필연적으로 따라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한 자리에 모아두는 거죠. 그것을 제일 좋은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았겠죠. 아마 도서관이라는 건축물 이전에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어느 날 무에서 유로 도서관 건물 생기고 책이 쌓인 것이 아니라, 책은 개인의 욕구에 있어서, 자기 표현 욕구에 있어서
동굴까지 벽화를 만들 정도라면 다양한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었고 생산하는 과정에 다양한 매체들이 발생했고 그 매체에 이제 그 보편성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즐겨 쓰고 관리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성장했고 그 중에 하나가 파피루스였고 파피루스는 아무나 쉽게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장인이라는 사람들이 귀족이 아니라 귀족이 되는 노예가 만들고 노예는 자기의 지적 욕구를 귀족은 자기의 지적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게 했겠죠. 그것도 자기 손으로 하는 노예.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에 보면 노예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고 똑똑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도 노예 출신이고 이 친구는 말을 잘해서 귀족들이 무슨 연애를 베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그걸 해석을 좀 달리해서 쳐다보면 그 사람이 글을 창작해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미 남이 써진 글들을 지가 읽고 전달해주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창작이라는 행위의 후속 작업이 그걸 글로 남기고 누군가에게 전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소위 출판을 했고 책을 낸 작가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런 자원들이 축적되어지고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과정에 누군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안에 그냥 어떤 유행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취미 활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 가면 누구나 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담론을 나눌 수 있고 자기가 한 말들을 노예들이 써서 글로 남기는 행위도 할 수 있고 그 글이라는 것이 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문학, 예술, 철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회사, 행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농경이라든가 점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좀 망가되어지다 보니까 국가가 그래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 형상으로서의 공간과 장소에 얘기했을 뿐이지 결국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걸 매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군가 한 명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더라도 무한정 집집이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고 사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구심점이 있고 구심점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소문이 나면 다 거기 몰리겠죠. 그래서 많은 물량의 집이 나오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거래도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고 그게 체계화되어 지금의 공인중개사로 성장하듯이 그런 작업의 체계화 과정의 결과물들이 공간으로 표현되어지고 공간에 축적되어진 장소로 나타났다. 그럼 결국 그 공간의 의미와 역할이 뭐니 하면 서비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하는 일은 집을 사고 파는 일들에 대한 서비스를 맡은 것이 자기가 집을 사서 파는 것은 아니고 자기 소유의 집도 아니고 자기가 집을 사겠다는 욕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과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공인중개사 소위 복덕방이 옛날에 복덕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 더 이상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복덕방이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듯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서이고 사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공간이 필요했던 시절 그 시절이 지금까지 5,000년을 왔는데 5,000년 지난 지금에는 여전히 공간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도서관이 왜 필요하지? 굳이 내가 도서관을 가야 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덕방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단지 거기에 마음에 걸리는 건 여러분이 상거래를 하다 나온 거잖아요. 당근 마켓이니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물건을 사겠다고 해서 저서 돈을 보내달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물건을 안 보내준다든가 돈을 줬더니 물건을 보내는데 물건이 허접한 거라든가 가짜라든가 그런 사기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 페이팔 같은 것도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네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싶을 때는 내가 중간에서 관리를 해줄게. 은행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나에게 내고 물건 저게 보내서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돈을 판 사람에게 전달해 줄게. 이런 중간 제3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거간 역할을 하죠.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은 물건을 사지도 않고 물건을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에 지식인 코너에서 물어봐도 그 답변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질문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표시를 신뢰했다고 표시를 해주면 그게 누적되어져서 이 정도 신뢰를 쌓고 이 정도 평판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믿음이 가. 그래서 교수라든가 선생이 갖는 직업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가 근본이 되어진, 신뢰가 바탕이 되어진 서비스가 제가 볼 땐 도서관 서비스이고, 도서관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사서 서비스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서 서비스가 결국 원 퍼스널 라이브러리, 내가 곧 도서관이야 라는 맥락과 다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 공간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그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지금 또 도서관 하는 사람들은 전부 공간을 얘기하고 책을 얘기하고 서가를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제가 버추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20세기 이제 말기에 오면서부터 컴퓨터가 보편화되어지고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버추얼, 가상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디지털로 정보 자료를 취급하고 데이터 컨텐츠를 주고받는 과정 가만히 보니까 이 컨텐츠가 3차원 컨텐츠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영상을 우리가 가공할 수도 있고 소위 게임이겠죠. 그 속에서 내가 작동할 수도 있다. 아바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내가 아닌 내가 움직이는 공간의 얘기를 가상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을 쓰고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또 우리는 전자 상거래를 한다든가 물건을 교환한다든가 지식을 주고받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단지 못하는 게 뭐냐면 실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서로 만나거나 만질 수 있는 행위를 빼고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직접 사람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내 뇌신경으로 전달해주는 방법들, 안경을 낀다든가 뇌파 탐지기를 낀다든가 손에 장갑을 낀다든가 해서 그 느낌 촉감을 그대로 받죠. 그것을 기계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VR 기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의자에 앉기만 하면 운전도 되고 뭐 굉장히 밀림을 달릴 수도 있고 우주를 날아다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오락기들이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에 가면 그런 걸 만들어 두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 퓨처 그러면 우주를 날아다니는 단지 나는 의자에 앉았는데 그게 3D, 4D 영화를 이제 생산하는 과정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체감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희열과 모든 지식을 앉은 자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앉은 자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컴퓨터랑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해졌다 하면은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간? 어디가 공간이지? 내가 머무는 것이 곧 도서관이고 내가 하는 일이 도서관 행위이고 내가 해주는 서비스가 도서관 서비스라면 나는 뭐지? 그래서 버추얼에 대한 개념이 20세기, 21세기 그 컴퓨터에서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 버추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유비쿼터스와 비슷한 용어들이죠. 그래서 버추얼은 버추, 미덕이라는 얘기.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이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나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본질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느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의 생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생활사가 상당히 서로 잘 어우러져 있는데 가끔가다 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틀린 행동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참 신기하다, 튀다, 굉장히 저것은 유니크하고 좀 색다르고 거리가 있고 낯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다 그걸 하고 있더라. 근데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내 행동의 하나로 들어온 것이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버추얼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은 마지널한 부분. 제가 어느 시간에 얘기했던 개념과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개념은 소위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많은 속성들이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개체가 다른데 이걸 뭉뚱 것을 우리가 사람이야. 그럼 사람은 뭘 보고 사람이라 그러니 성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생리적 부분 다양하게 해서 사람이라고 딱 정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뭐라 하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꼭 그러지만은 않아. 아마 수십억 인구가 똑같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 내리는 말이 뭐냐면 그렇을 텐데 나는 꼭 거기는 안 맞아.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다
다 독특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고, 각각의 개체들은 그 개념 정리 속에서 하나의 울타리를 갖고 사는 거죠. 흑인, 백인, 황인, 아니 뭐 국가에서 민족, 한민족, 대한민국 민족, 중국 민족, 이 민족의 속성이 달라.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같지 않아.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내가 보기엔 한국 사람인데 아니야, 이런 건 달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사람이라는 중심점은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정의는 있는데 실제 한국 사람은 그 주변에 모여있다는 거죠. 소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평균이 있고 편차가 있는데, 편차가 상당히 큰 집단, 작은 집단이죠. 편차가 작은 집단은 다 비슷한 거죠. 소위 자기 혈통 보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편차가 굉장히 좁게 모였죠. 근데 같은 성씨, 저 같은 정가다 그러면 정가 성씨를 모아놓고 나면은 다 편차가 엄청 크죠. 근데 다 정가, 한 핏줄, 한 혈족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더 확장되어지면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처럼, 어느 사람은 주변에 있습니다. 와, 나 저 사람은 그 혼혈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이래. 와, 생긴 걸로 봐서 완전히 서양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전혀 서양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죠. 미국에서 그 DNA가 보편화되어지고 DNA 검사가 쉬워지니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긴 건 멀쩡하게 백인인데 저 사람 피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의 흑인 피가 섞였으면 저 사람은 흑인으로 분류되어진대. 그런 마지노리한 부분들, 경계선의 부분들, 이 경계선의 부분들이 실은 우리가 말하는 버추얼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묘한데, 여러분 산에 놀러 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젓가락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뭇가지 갖고 젓가락처럼 쓰면은, 그래, 이게 젓가락이야. 근데 여러분 집에 와서 그거 안 씁니다. 다 버리고 오죠. 용도는 젓가락이야. 왜? 그때는 그게 젓가락으로 쓰였으니까. 근데 생김은 젓가락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박하죠. 그럼 역사를 거슬러 가봅시다. 수천 년 전에는 젓가락이 어땠을까 보면 아마 산에서 꺾은 나뭇가지에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듬어지고 가공되어지고 예술적 감각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젓가락, 숟가락이 되었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본질적인 부분이 무슨 기능을 하니로 우리가 그 젓가락으로 쓸 수 있어. 이건 시계로도 쓸 수 있어. 이거는 무슨 상으로도 쓸 수 있어. 이건 책상이야. 이건 의자야.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 용도에 우리가 정의한 것이 개념이고, 그 개념에서 그 유사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다 그 울타리를 보지만 그 경계에 있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돌인데, 아니 원래는 돌인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의자로 썼다면 의자 속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디자이너가 돌로 만든 의자를 가져다 놨다면 저 돌덩이잖아. 아니야, 저거는 인테리어 감각을 살려주면 저 의자야. 그 저 의자는 어떤 특성이 있어 하는 순간 이제 그건 다 의자가 되는 거죠. 의자로 명명하는 순간. 그걸 그대로 도서관에 갖다 붙이면 도서관이 그렇게 생긴 것을 다 도서관이라고 불렀는데 묻죠. 만화방도 도서관이니 서점도 도서관이니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차이가 뭐니? 처음에는 차이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만화가게가 무슨 조금씩 카페도가 되고 뭐도 되고 막 변하면서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일 심한 경우는 도서관도 서점도 만화방도 이름이 다 없어지고 어떤 하나 이름이 나와서 그걸 다 포괄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도서관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만화방 속에 없어되기도 하고 서점이 없어되기도 하고 출판사에 없어되기도 하고 카페에 없어되기도 하면서 심지어 인터넷에 네이버에 흡수되어서 네이버가 도서관으로 되고, 도서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도서관처럼 활동을 해도 다 끄떡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형상은 바뀔 수 있다. 시대가 바뀌고 점토판이 없어지고 종이가 됐고, 종이도 옛날에 눕혀놨던 한지가 지금 세워놓게 됐고, 세워놓는 것에 못마땅하면 펴볼 수 있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거나 여러분 도서관 검색대에서 뒤지면 책들이 전부 표지가 다 보여주게끔 해주고, 그 서가에 가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서가들이 표지들이 다 보여줄 수도 있고, 필요한 순서 배열도 서가에 가서는 내가 찾는 책만 서가 몇 개를 돌아다녀야 해. 주제가 다 달라. 근데 인터넷에서 딱 검색하고 딱 엔터를 치는 순간 내가 필요한 책이 한 줄로 쫙 뜰 수도 있고, 그건 서비스고 형상이 변해가는 것이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라.
그럼 그 본질이 뭐니? 했을 때 원퍼슨 라이브라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가 거강꾼의 역할로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걸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여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 그 플랫폼이 자연 발생제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시장이겠죠. 누군가에서 지휘감독가 움직이기 시작할 백화점이 되는 것이고 관리 체계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전자상거래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퍼슨 라이브러리의 의미는 그런 개념은 소위 그 기능화되어 있는 노동 생산성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소위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통해서 최종 산물인 서비스, 정보 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관적인 일. 여러분이 전자상거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를 다 합니다. 바운티, 백그라운드에서. 왜?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지 그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경우 때서 물건의 사진을 보여주고 패션이 뜨기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이라는 개념 속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개념들은 계속 변질되어지지만 조금씩 바뀌지만 그래도 그 근간이 되는 것들은 주변적인 것을 다 떼고 나면 폭을 엄청 넓혀갈 수도 있고 굉장히 좁힐 수도 있지만 중심점만은 유지할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도서관이고 그것이 사서다. 그래서 내가 곧 도서관이고 내가 곧 사서다라는 말의 기본은 그게 가장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 주제의 일을 맡을 수도 있고 특정 장르의 일을 맡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본인의 역할은 그런 정보 서비스를 최적화시켜주고 정보 서비스의 편익을 극대화시켜주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필요할 때 받게끔 해주고 생산자는 그 속에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자원들이 이용자가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원퍼슨 라이브의 의미론적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한번 좀 고민해보고 짚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고생했습니다.